개인 약탈 금지입니다. 이게 칭기스칸 군대에게 가장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 약탈 금지. 여기 이제 이 책에서도 이 개인 약탈 금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목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착순 게임이에요. 빨리 가서 황금이든 식량이든 노예든 인마이 포켓하는 거, 이게 전쟁의 목표예요. 유목민들이 약탈의 목표죠. 그랬는데 칭기스칸이 이렇게 되면 전쟁이 안 끝나고 다 멈춰버리는 거야. 뭔가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개인 약탈 금지를 합니다. 개인 약탈이 금지가 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싸우고 모든 노획물들을 한꺼번에 모아놔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그때 여기 책의 표현에 의하면 보르츠를 만든 사람, 이게 우리 육포를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병사들이 먹고 다녔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 화살을 깎은 사람, 이 사람들도 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제 싸우다가 죽어버린 사람, 내 미망인, 이 미망인 살리는 문제도 이 책에서는 아주 정말 절절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개인 약탈 금지라는 칙령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병사들이 믿음이 생겨.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집과 내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열심히 싸우죠. 내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만 화살을 계속 깎아. 그래도 나에게 공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조드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칭기스칸의 두 번째 칙령. 그 책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28살에 태무진이 칭기스칸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칙령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오늘부터 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경칭 대신 이름을 불러라. 어떤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히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김영수 작가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디서 자료로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동 깊었는데, 인간의 위험은 신분과 직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을 엄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직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필요 불가분한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부여할 수 있는 이름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미덕과 품위를 짓밟는 자들은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더라고요. 불과 재에 오줌을 누면 그 자는 사형을 시킨다. 그러니까 사형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형을 시킨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약간의 19금인데, 수간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한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하는 자는 사형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흐르는 물에 빨래를 하는 자를 엄벌에 처한다, 사형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을 훔치는 자, 이웃을 염탐하는 자, 약자를 돕지 않는 자들도 모두 사형에 처한다. 이런 칙령들이 어떤 자신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어떤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다 사형에 처한다고 그래요, 사형에. 그래서 우리의 고조선의 7조법, 그것도 언뜻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라의 근간을 좀 세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혹시나 징기스칸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자기 이복형을 이제 사냥 나갔다가 이제 사냥 노획물 분배 문제 때문에 이복형을 죽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징기스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나라를 이렇게 근간을 조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예. 제가 이제 칭기스칸이 나라를 세울 때 혁명적이었던 게 천호제, 시족을 없애버리는 천호제, 개인 약탈 금지, 하나를 더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칙령인데 칙령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기록에 나와요. 하나는 36개 조항의 법이에요. 이걸 자사크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36개 조항의 격언이야. 빌리크라고 그래요. 예. 칸의 호칭을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태무진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이거는 이제 빌리크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록이야.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인간의 권위는
호칭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거는 김영수가 이제 끼워넣은 그 깨달음을 넣어주는 거죠. 나머지 이제 읽었던 문장들은 다 법에 있는 조항이에요. 자사크에 있는 조항 그대로인데 36개의 조항밖에 안 돼요. 36개 조문으로 세계를 지배했어. 칭기스칸이. 놀라운 일인 건데 1조가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조가 아까 말한 수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예요. 4조가 물과 재에 오줌을 누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요.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간한 자는 동물을 학대한 걸? 네, 학대하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되는 동물의 피해도 영혼이 있어서 땅에다 피를 안 뿌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동물을 수간하면 안 되잖아. 약자인데. 그래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물과 재에 오줌을 누는 자. 재는 불씨잖아요. 그렇죠. 불씨.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불씨 하는 것처럼 몽골도 유목민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하죠. 물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함께 쓰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물에 오줌을 누는 자는 사형을 처하는 거죠. 지금도 몽골 여행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데나 오줌을 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물 쪽에다 오줌을 싸면 유목민들이 뛰어와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문화인데 마찬가지예요. 빨래. 흐르는 물에다가 빨래를 해버리면 아랫사람들은 다 못 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4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개울물을 쓸 때는 떠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떠와서. 그냥 바로 그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빨래를 하든 세수를 하든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그러니까 뭘 하면은 죽인다, 뭘 하면 사형이다, 다 사형이잖아. 네. 그게 이제 지금의 보기에는 한무르 법전인가? 함무라비. 함무라비 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징기스칸 이 소설을 보면 태무진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네. 사냥 갔다 와서 그 관련해서. 그러면 그 태무진의 성품이 조금 호전적인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측량도 그렇고 세고 이복형을 죽인 장면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야, 나 한 방에 탁 펼쳤는데 이 책에 이런 문장 제가 너무 예뻐서 꽂아놨던 문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날 때 독설을 하고 독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던져 기선을 제압한다. 태무진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라고 딱 두 문장으로 이걸 김영수 작가가 써놨어요. 칭기스칸이 어렸을 때 개 고생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 이복형 백테르를 쏴서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가족만 남겨놓고 모든 부족들이 부족장을 따라 떠나버렸잖아요. 그쵸. 예, 앞부분에 나오던 이야기죠. 이제 먹고 살 일도 깝깝하고 초원에 혼자 버려진다는 건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치겔 어머니라고 하는 자기 작은 어머니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첩이니까. 수치겔 밑에서 백테르 벨구데이 형제가 있고 어머니 허엘룸 밑에 자기 카사르 이렇게 동생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없는데 두 어머니 밑에 집안이 있어. 함께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백테르가 자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친엄마하고 동생하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태무진은 이거를 편가르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죽였죠. 이 죽인 것이 소문이 나, 파다하게. 그렇죠. 소문이 나서 이제 그 부족장이 버리고 갔는데 보니까 싹수가 너무 놀라운 애인 거예요. 편가르기를 한다고 그 어린 놈이 형제를 죽여? 얘는 크게 될 놈이구나 해서 얘를 잡아와가지고 감금하죠. 포로로 감금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눈이 좋았던 거지. 알아봤잖아. 나중에 칭기스칸이 될 걸. 이 책 뒤에도 그거 나오죠. 마지막에. 그러는데 그 정도로 칭기스칸의 인품을 보여주는 건데 칭기스칸은 여기에서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가 저는 조드를 읽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이 두 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누구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모카를 이야기해요. 자모카에서 시작해서 자모카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야기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태무진이 꼭 이렇게 조형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그럴까? 자모카가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자모카 세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모카는
가장 인간의 본연적인 그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줬고, 징기스칸은 약간의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실어지는 부분은 자무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책에서 그 자무카가 딱 죽었던 장면을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 내게 많은 곳을 주고 간 사람이 있었다. 끝없이 굽이치는 바다처럼 넉넉한 초원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금 일찍 떠났어. 이름은 자무카. 엄청난 대장부가 그러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패했단다. 이렇게 나와요. 자신과 이겨서 싸우지 못하고 패한 거야. 그 자무카 세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몽골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세첸이라고 하는 건 현명한 자 이런 뜻인데 그 자무카를 그냥 자무카 이렇게 안 부르고 자무카 세첸이라고 불러요. 현명한 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많이 알고 세계를 내려다보고 지배하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패한 거예요. 칭기스칸은 아까 그 성격 말해줬잖아요. 태무진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소통하고 하는 데만 익숙한 자고 자무카는 너무 우뚝 솟아 있어요. 스스로 뛰어나. 그래서 옆이 잘 안 보이는 그 둘의 경쟁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이. 그래서 자무카가 중심에 설수록 태무진의 인격이 잘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아까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화를 읽을 때 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팩트로 보면 안 되죠. 그것은 이미지인 거죠. 그런 상징인 거잖아요. 36개 조항으로 러시아 킵차크부터 고려까지를 그 넓은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36개의 법조항만 지키면 돼. 말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360만 조도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360만 조도 넘는데 36개 조로 이걸 지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해놓는 거야.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 술 이야기 할 때 나오죠. 술을 먹지 말으라고 했어. 그런데 뭐지 한 달에 3번 먹으면 뭐 나쁘고 2번만 먹으면 좋고 한 달에 1번만 먹으면 더 최고로 좋은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잘못을 하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타일러라. 2번째 잘못을 하면 뭐 칸에게 천호장에게 알려라. 3번째 잘못하면 어디 발주나 호수에 가가지고 반성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 집행한 건 아니고 계속 그 삼심제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사형이라고 하는 건 성격은 아니라는 거. 내가 한편하고 싶은 거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칸으로 등극한 징기스칸이 이렇게 첫 번째 전쟁이 아까 얘기한 자모카하고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자모카의 동생을 이렇게 죽인 거잖아요. 말 도둑질을 하는 걸 보고 자모카 동생인지는 모르고 아무튼 죽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났는데 여기서 징기스칸은 그렇게 하죠. 의도적인 패배를 만들어내죠. 그런 거는 왜 징기스칸은 자신이 칸으로 등극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인데 왜 지는 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직전에 칭기스칸은 정말 동생하고 친구 몇 명하고 해가지고 딱 7명밖에 없어요. 7명.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7명인데 그 자기 어머니가 납치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를 하겠다고 20년 만에 메르키트족이 내려와요. 저 북부 바이칼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칭기스칸의 당시에 태무진의 와이프를 뺏어가죠. 구해 와야겠는데 자기 와이프니까 정실 부인인데 구해 와야겠는데 7명밖에 없어 병사가. 그래서 자기 의 아버지인 케레이트족의 옹칸에게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인용해 주는 거예요. 옹칸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2만 명의 병사를 얻고 자기 의형제였던 아까 말한 그 자무카한테 의형제였던 자무카에게 2만 명의 병사를 얻고 물론 옹칸이나 자무카도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4만 명 플러스 7명 4만 7명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만 7명의 전쟁이고 자무카가 총대장인데 이 전쟁에 앞에 붙이고 다니는 이 플래카드 있잖아요. 깃발이
태무진 부인 구하기 전쟁이에요. 전쟁 이름이 원래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태무진 부인 구하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했을 때 태무진의 명예가 확 올라가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옹칸과 자무카의 공이죠. 그래서 태무진은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와이프만 돌려받으면 된다. 했는데 명예가 그렇게 올라가서 이 자무카가 또 자기 의형제니까 함께 살게끔 너 혼자 또 초원에 가면 그 7, 8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너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영지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 겨울을 나고 이렇게 거의 1년 반을 살았어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야. 헤어지는데 자모카의 백성들, 자모카가 다스리고 있던 백성들이 이 태무진의 인품을 보고 뭘 보고 따라 나와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이사를 쭉 큰 집단이 둘이 가는데 갈라집니다. 그래서 태무진에게도 더 가난한 사람, 자모카 밑에도 잘 살면 안 오겠죠. 더 가난한 사람, 더 약한 사람들이 요 밑으로 많이 옵니다. 갈라졌죠. 거의 인원으로 보면 2대 1 정도로 나눠진 거예요. 많이 나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니까 태무진도 세력이 생긴 거죠. 그러나 자모카의 병사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되었던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잘못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물론 자모카의 동생이 말도둑 사건을 한 것은 이 역사책에 나오는 팩트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 부하가 이제 실수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죠. 같이 붙어서 싸우면 물론 지겠죠. 자모카는 훨씬 더 큰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이익인데 피하면서 계속 도망가는 것은 우리 내 형제였던 자모카에게 승리의 명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 이 초원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태무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김영수 작가는 이 부분을 그 형제에 대한 예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태무진, 징기스칸하고 자모카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설이 아주 이제 여러 가지인데 원래는 버르테라고 하는 칭기스칸의 부인이죠. 그 버르테 고향에서 뭐 같이 자랐었다라고 하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 씨족이 검은뼈라고 자꾸 막 하는데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책을 보셔야지. 제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흰뼈라고 하는 그 위에 보돈차르 몽학이라고 하는 보돈차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 앞부분에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건 설명해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이야기고 어렸을 때 태무진과 자모카는 의형제를 맺어요. 몽골은 의형제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초원에서 만나면 적 아니면 동지인 거죠. 동지 아니면 적인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의형제를 맺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커르, 정치적인 동지를 너커르라고 말하고 친구를 안다라고 하는데 안다, 너커르 이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이건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걸 맺었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책의 첫 1장에서 흰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바람이 불던 날이라고 하는 장이거든요. 조드 1장. 여기에서 흰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바람이 불던 날, 조드의 날이죠. 이 자모카가 말대를 이끌고 100마리의 말대를 이끌고 초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늑대들이 공격을 해요. 태무진이 가서 도와주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찌나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는지 이거는 그냥 무협지보다도 더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이 늑대와 종마의 싸움 이런 게 저는 이제 조드를 보면서 놀랬던 굉장한 놀라움이었어요. 김영수 작가의 미문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김영수 작가의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문장력의 지분은 저는 50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몽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천적인 기질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김영수 작가가 표현을 해서 책의 표현력이나 구체적인 묘사, 그런 어떤 상징들, 그런 것들이 잘 펼쳐진 게 아닌가, 잘 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앞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가난한 성자의 의미라든가 이것이 한국 문학인가? 라는 얘기도 했고, 이 소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작가는 이 책을 누가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보고 요즘 꿈이 뭐야? 그럼 제가 조국통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조국통일.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데 옛날에 조국통일은 다른 의미였는데 지금은 딱 한 가지 때문에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젊은이들이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여기서 출발해서 북한을 지나서 몽골 대초원으로 여행 갔다 오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도에 갇혀 사는 저기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섬이 됐잖아요. 섬에 사는 사람은 섬에 사고를 해요. 그래서 상상의 크기가 이만큼 작은 상태로 닫혀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상력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 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통일이 되면 자기가 못 갈지언정 갔다 온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이야기들이 상상이 돼서 떠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 될 거고. 저는 그래서 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책은 그 젊은이들에게 저는 권하고 싶은데 우리 문학은 정말 작고 아름다운데 미문의 아담한 어떤 이야기를 하느라고 커다란 서사와 대서사와 큰 대지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막 휘젓고 머리를 뻥 트이게 하는. 그 집 아들내미가 지금 대학교 졸업반 아니에요? 그 집 아들내미는 읽었나 이거를? 그 집 아들내미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 아들내미 요새 책을 잘 안 보시고 게임을 열심히 하시죠. 네, 게임도 중요합니다. 아들한테도 꼭 읽히세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작가 말처럼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때문에 이 조드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작가의 말처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이게 단지 어떤 영웅의 서사뿐만이 아니라 이 소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그 또 다른 하나의 꿈을 이렇게 가슴에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작가의 마음인 것 같은데, 이 작가가 이제 정리하시죠. 김영수 작가에게 물어봤을 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정착 문명의 사람과 유목 문명의 사람이 어떻게 사상적으로 부딪히는지, 그것이 현실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 1, 2권은 칭기스칸이 초원을 통일할 때까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를 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착 문명들과 만나죠. 이게 스펙타클한 것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요 부분이 아직 시작이 안 돼 있어, 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희석되어 있지만. 전화해보세요. 언제 쓰냐고 이거.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합시다. 아니, 혹시 또 알아요? 진짜로? 네, 한번 해보죠 뭐. 여보세요? 아, 예. 예, 김영수 작가님.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진짜 통화가 됐어요. 진짜 통화가 돼서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은 계획은 없지만 그 고즈벡. 이거 조회수 2,000 나오면 그 다음에 합시다. 자, 2,000 나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은 조드 이야기를 일단 여기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다시 또 다음 작품으로 조회수 보면서 한번 골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입니다. 2,000. 2,000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치고 끝낼까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